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어제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압승을 거뒀죠. 다카이치 총리가 던진 조기 총선 승부수가 적중했다는 평가인데요. 다카이치 총리의 적극적인 재정 운영에 대한 기대로 오늘 니케이 지수가 장중 5만 7천 선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또 도쿄 외환시장은 개장 전부터 엔화 약세를 보였는데요. 관심은 우리나라 환율입니다. 그동안 엔화와 동조화 현상을 보여왔던 원화도 약세가 이어지지 않을지 금융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일본 자민당 압승이 우리 한국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잠시 후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소프트웨어 산업의 위기와 AI 수익성 우려에 미국 기술주가 힘겨웠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도 AI 투자는 유효하다 이런 전망이 이어지면서 오늘도 국내 반도체주 강세를 보였습니다. AI 투자에 대한 다양한 시각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주간 증시 전망도 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스피가 오늘 큰 폭의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네, 오늘은 장 초반부터 급등세였고요. 장중 내내 크게 오르고 내림 없이 그대로 이런 높은 상승세를 계속해서 유지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4.10% 오른 5,298.04, 코스닥은 4.33% 상승한 1,127.55를 기록했습니다. 네. 나란히 동반 급등을 했고 오늘 수급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개인이 매도였는데 특히 이제 기관이 매수세를 굉장히 확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다수의 업종이 오늘 상승했는데 특히 반도체주가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네. 전체 지수를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주에 시장을 흔들었던 AI발 공포가 잦아든 영향으로 봐야 되겠고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서 뉴욕 증시가 반등했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크게 반등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된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장중에 5%대 급등했고 네. 지수도 장중에는 5,300선을 탈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오늘은 전반적인 섹터가 다 투심이 회복된 모습을 보이면서 시총 상위주들은 다 큰 폭으로 많이 올랐고요. 코스닥도 오늘 2차전지, 바이오, 반도체 소부장 상위주들이 다 큰 폭의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이번 주는 미국 경제 지표들이 중요한 것들이 다 나옵니다. 소매 판매, 고용 지표, 소비자 물가 CPI까지 나옵니다. 그렇군요. 소비, 고용, 물가, 경제 핵심 지표들이 줄줄이 발표되기 때문에 아마 이것에 의해서 시장 투심이 좌우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특히 이제 CPI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물가가 왜 중요하냐면 케빈 워시가 이제 등장했기 때문이죠. 네. 물가가 안정되면 이른바 케빈 워시발 통화 긴축 우려도 한층 수그러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지금 개인들의 적극적인 매수세로 이제 증시 대기 자금이 역대 가장 많은 수준으로 늘어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투자협회 자료를 보면요. 일단 신용거래 융자 잔고 지난 5일 기준으로 30조 7,86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연초 비교하면 12% 넘게 증가한 수준인데 이제 이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개인이 증권사에서 이제 돈을 빌려서 주식을 매수하고 아직 상환하지 않은 자금, 네. 그러니까 비투기 모를 가늠하는 지표이고요. 증시 대기 자금이죠. 투자자 예탁금도 1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사상 최대치를 계속해서 경신해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이런 자금들이 주식으로 들어올 수 있는 대기 자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만큼 지금 개인의 어떤 매수세, 투자 행렬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가상자산 거래소죠. 빗썸에 네. 오지급 사고. 네,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여파가 지금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게요. 갖고 있지도 않은 비트코인을 어떻게 지급할 수 있었느냐인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는 양상인데 일단 사고 경위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이제 이벤트를 합니다. 그 빗썸에서 랜덤 박스를 이제 구입을 하면 이걸 이제 추첨에 따라서 2,000원에서 5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런 이벤트를 하는데 네. 그 담당 직원이 이제
그 당첨금을 지급을 하면서 이제 2,000원이면 2,000원 이런 식으로 이제 원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2,000 비트코인을 잘못 입력을 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총 62만 개에 이르는 비트코인이 이제 입금이 돼버리는 사고가 발생을 한 거고, 문제는 여기서 그 비트코인 62만 개를 도대체 어떻게 지급을 했냐라는 거죠. 실제로 비싸면 보유한 게 네, 얼마 안 되거든요. 이제 실제 지난해 9월 기준으로 175개의 비트코인을 자체 보유하고 있고 네. 고객으로부터 이제 위탁받아서 갖고 있는 게 한 42,600개. 다 합쳐도 이제 62만 개는 턱없이 안 되죠. 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존재하지도 않은 비트코인을 지급한 건데, 원인을 따지고 들어가 보니까 이제 중앙화 거래소의 운영 구조에 원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중앙화 거래소는 고객이 이제 가상자산을 거래할 때마다 블록체인에 이거를 이제 기록을 해야 되는 게, 기록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베이스상 장부상 숫자만 바꾸는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해왔던 거죠. 네, 네. 개인 지갑을 서로 연결해서 이제 블록체인상에서 거래하는 탈중앙화 거래소와 달리 이 거래소 보유 물량과 장부 수량 간의 일종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었던 구조인 게 이번에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괴리가 발생한다는 게 이번 사고를 통해서 확인이 된 만큼 네.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신뢰가 추락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게 된 거죠. 네, 뭐 구조적 원인은 있었다고 치고요. 네. 유출된 비트코인은 어떻게 되는가가 또 관심사입니다. 네, 아직 전량 회수가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오지급한 비트코인 중에서 이제 99.7%에 해당하는 61만 8,200여 개를 이제 즉시 회수를 했는데, 나머지 125개, 약 129억 원어치가 아직 회수되지 못한 상태고, 회수되지 못한 비트코인 가운데 현금화된 금액은 30억 원 수준. 그리고 나머지 비트코인들은 이제 그 받은 분들이 팔아서 다른 가상자산 형태로 이제 바꾼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네. 빗썸이 이런 고객들에게 직접 그 협의를 해서 이제 반환 받는 수밖에 없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는데, 네. 이게 형사처벌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해요. 이전에도 이런 비슷한 사고가 났었을 때 그 이체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파장이 계속해서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거고, 무엇보다 이번 사태가 가상자산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인 거고요. 때마침 지금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지금 거의 막바지 논의 중인데, 네. 이 사고가 터지면서 논란이 됐던 게 있어요. 대주주에 대한 지분 제한. 지분 제한을 지금 금융당국이 하려고 하니까 관련 업계는 이렇게 되면 혁신의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반대한다는 입장을 막 밝히고 있는데, 네. 이번 사고 터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명분이 약해진 거죠. 이런 식으로 대주주들이 제대로 관리 안 하는 사고가 터지는데 지분 제한을 걸어놓지 않으면 또 어떤 사고가 터질 수 있겠냐, 이제 이런 식으로 논의가 흘러가게 되니까 네, 네. 반대로 지금 규제 강화 움직이면 오히려 더 힘이 실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역대 최고치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이게 KB 부동산 통계인데요. 이제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이 6억 6,500만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한 해 전보다 1,900만 원, 3% 가량 올랐고요. 매매값, 전셋값 모두 최고 수준을 기록했던 2021년 당시 이제 평균 전셋값을 보면 6억 6,6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역대 최고치에 거의 작년에 근접을 한 셈이죠. 네네. 그리고 이제 연도별 서울 아파트 이제 평균 전셋값을 보면 2016년부터 19년까지는 4억 원 수준에 머물렀다가 이제 2020년이 되면서 5억 원 수준으로 껑충 1억 원 이상 뛰어 올랐고요. 2021년에 이제 6억 6,600만 원까지 오르면서 당시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22년부터 다시 하락 추세를 보였다가 2024년부터 다시 6억 원대로 오르면서 전셋값이 상승세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네. 이게 오르는 추세라면은 올해 전셋값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수도 있겠네요. 네, 지금 대다수 전문가들이 전셋값이 계속 오르는 추세에 있고 올해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문가들이 무엇보다 원인으로 꼽는 게 공급 부족입니다. 작년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가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실거주 의무가 강화됐기 때문에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 신축 공급도 부족하기 때문에 네. 전세 공급이 줄어들음에 따른 전셋값이 오를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짜 뉴스 논란을 빚은 사태에 대해서 사과했다고요? 네, 이번 논란이 이제 지난 3일에 나왔던 대한상공회의소가 내놓았던 그 보도 자료였는데요. 당시 이제 대한상의가 영국 이민 컨설팅 회사 헨리앤 파트너스의 데이터를 인용을 해서 한국의 고액 자산가 유출 규모가 세계 4위이고 그 원인은 상속세다라고 주장한 이제 보도 자료. 여기에서 이제 비롯된 겁니다. 네. 문제는 이제 해당 자료에 상속세와 자산가들의 해외 이주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인 가짜 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결국 이게 이제 가짜 뉴스 논란에 휩싸이게 된 거죠. 이외에 뭐 구윤철 경제부총리라든지 임광현 국세청장까지 이제 공개 비판에 나서면서 논란이 확산됐고요. 네. 대한상인은 이 대통령의 질타가 있던 당일에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를 했고요. 오늘 오전에 입장문을 내서 다시 한번 또 사과를 했습니다. 현재 주무부처인 상업통상부도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정관 장관이 오늘 6개 경제단체를 소집해서 긴급 현안 점검회의를 열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서 담당자 문책 또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를 알아야 세상이 읽힙니다. 투자를 알아야 돈이 보입니다.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시 17분입니다.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로써 취임 100일을 조금 지낸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의 국정 운영에 막강한 동력이 더해지게 됐는데요. 앞으로 이 취임과 함께 그 주장해왔던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라든가 또 방위력 강화 등 이른바 다카이치표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다카이치표 경제정책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금융시장, 특히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변정규 다이와증권 FICC 본부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치러진 일본의 중의원 총선거 자민당 압승했습니다. 네, 예상하셨? 많은 아마 그렇죠? 시장 전문가들이 네. 그렇게 보고는 있었습니다. 네, 그래요. 자민당 압승의 배경이 지금 어떻게 분석되고 있습니까? 뭐 한 4-5가지 정도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가장 큰 거는 이제 그 타이카이치 총리가 인기가 많지 않습니다. 네.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 그것을 보면 아마 거기에 원인들이 있지 않을까. 특히나 일본 정치가들은 대부분 세습을 많이 해요. 세습을. 네. 그 전에 이제 뭐 이시바 총리도 그랬고 아베 노믹스를 주도한 아베 전 총리도 그랬고 대부분 이제 세습 이제 정치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다만 타카이 총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일반인에서 이렇게 올라갔고 또 최초의 일본 여성 총리고 네. 이러한 인기가 어떻게 보면은 몰아주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 전략도 굉장히 잘 구사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이번에 1월 23일 중의원을 전격 해산하지 않았습니까? 네. 취임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강단이 이렇게 밀어붙인 힘이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센스, 감각도 있다 이런 뭐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까지 압승을 할 수 있어요. 승리는 거의 뭐 기정사실화 됐지만 이 정도로 압승할 정도는 예상을 잘 못했죠. 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정치적인 노련함도 이제 겸비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그 압승으로 여러 가지 일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지금 마련된 거잖아요. 네, 많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중의원이라고 하면 일본의 하원이죠. 네. 이제 일본도 이제 상하원, 참의원, 맞습니다. 중의원 이렇게요. 네. 예, 참의원이 이제 상원에 해당하고 실제로 이제 영어 표현을 쓸 때도요.
뭐 어퍼하우스, 로어하우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네네. 이제 상하원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중의원이 중요한 이유는 하원임에도 불구하고 총리를 네. 뭐 선출하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음. 예, 게다가 여러 가지 뭐 법안이 참의원에서 부결이 되더라도 네. 3분의 2 이상의 중의원에서. 예, 네. 의석이 있다면 다시 개헌을 할 몰아붙일 수 있다면서요.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지금 이번에 3분의 2 이상의 독자적인 의석을 확보함으로써 그런 어떻게 보면 힘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제 자민당이 압승하면서 니케이 지수가 올라갈 거를 예상을 하셨습니까? 네, 타카이치 트레이드라는 말이 요새 있어요. 네. 예, 타카이치 트레이드라는 건 뭐냐? 타카이치 총리가 아베 전 총리의 계승자다. 여자 아베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타카이치 총리는 아베만큼이나 경기 부양, 뭐 경제 개혁, 일본을 갖다 다시 강하고 부유하게 한다. 이것이 이번에 슬로건이었거든요. 네. 강하게 부유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밀어붙이기 위해서는 돈을 써야 됩니다. 네. 예, 돈을 써야겠죠. 이제 돈을 쓰면은 이제 뭐 부유하게는 되지만 장기간 볼 때는 뭐 물가도 오르고요. 네. 게다가 통화도 약세로 변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주시장은 좋겠죠. 왜냐하면은 단기간에 부양을 했으니까. 그래서 네. 타카이치 트레이드라는 것은 주가가 상승하고 네. 그리고 엔화 약세는 계속되고 네. 그리고 이제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는 채권은 수익률이 상승하면은 가격이 하락하는 겁니다. 하락하니까요. 네. 예, 그 세 개를 갖다 타카이치 트레이드라 그러는데 네. 오늘 대부분 그게 나타났는데 달러엔 환율은 네. 오히려 내렸습니다. 달러엔 환율이 지금 내렸나요? 네, 조금 소폭 내렸어요. 아, 그런 건가요? 제가 잘못 예, 봤나요? 157엔까지 올라갔다가 네. 오늘 아침부터 시작해서 구두 개입성 발언도 오전 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현재 이제 156엔대 초반까지 네. 뭐 많지는 않지만 소폭 예, 어. 이렇게 내려온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려갔다는 거는 엔화가 강세라는 뜻이죠. 그렇죠. 우리나라 뭐 달러인 환율도 개장 전에는 좀 올랐었거든요. 그렇죠. 네. 개장 초반에 조금 올랐었는데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구두 개입성 발언도 좀 있었고요. 오전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구두 개입과 더불어서 이제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개입뿐만이 아니라 네. 미국과 공조해서 네. 이렇게 내리겠다는 그런 어떻게 우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확 내려가면 네.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손해가 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미연에 개입 들어오기 전에 좀 어떻게 보면은 뭐 수익을 갖다가 이번에 뭐 현시 실현하자 이런 것도 아하.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키아라 일본 관방장관이 실제로 구도수 개입성 발언을 했어요. 뭐라고 한 건데 구체적으로? 엔화의 일방적인 움직임을 경계한다 네. 이렇게 딱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구두 개입성 발언이 나오고 난 다음에 약세로 돌아섰죠. 네. 그럼 일단 당장 오늘은 그런데요. 그 앞으로의 그 이제 그 엔화 움직임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오늘은 이제 소폭 낮아지긴 했지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일단 그 일본의 그 양적 부양 정책이 많이 지금 그 풀릴 것으로 생각을 해요. 돈이 많이 풀릴 것으로 생각하지만 반대로 이제 본다면 일본과 미국의 공조도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엔화가 이렇게 더 이상 약세가 되는 것을 미국도 바라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 것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이 바라지 않는다고요? 예, 바라지 않겠죠. 왜 그러냐면은 엔화가 추가적으로 굉장히 약세가 되면 네.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네. 무역 역조 현상이 그렇죠. 네. 예, 그게 달러가 강해서 좋을 게 없죠. 맞습니다. 네. 게다가 일본은 큰 어떻게 보면 무역 역조 국가예요.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지금 경계할 것이 뭐 미국으로서도 그렇고 일본으로서도 뭐 크게 추가적인 약세는 원하지 않는 상황. 미국으로서도 그럼요. 네. 지금 타카이치 내각으로 볼 때도 현재 150대 후반의
환율은 굉장히 부담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1,400원대 후반만 가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경계감이 많이 고조되지 않잖아요. 네네. 어떤 사람들이 이제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심하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네. 이건 뭐냐면 환율이 그만큼 올라간다는 것은 그 나라 통화가 약세가 약세니까요. 된다는 거거든요. 네. 가치가 하락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게 뭐냐면 요새는요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고 같이 해야 돼요. 수출 경쟁력만 따질 수는 없으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안정화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도 과도한 엔화 약세는 뭐 경계할 것이고요. 미국으로 볼 때도 이것은 미국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락해서 안정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국 간에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상호 간에 그러한 이해관계가 아마 조성되었을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락해서 안정화된다는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께서는? 일단 150엔 이상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봐요. 네, 그래서 150엔 지난 1년간의 그 달러엔 그 환율은 어떻게 움직였었죠? 한 1년 동안은 좀 왔다 갔다 한 경우가 있었는데 네. 특히나 이제 엔화 예전에 그 엔캐리 청산이라는 뭐 네. 과정 재작년 화두였죠. 8월이었나요? 맞습니다. 네, 그랬을 때는 이제 확 내려가서요. 엄청나게 많이 130엔대까지도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상세를 보이긴 했는데 네. 최근에 이제 그런 것까지는 좀 힘들고 지금 이제 일본의 엔화 금리가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일본 엔화는 세계에서 가장 싼 돈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다들 갖고 나갔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엔캐리로 이제 다 갖고 나갔는데 네. 이제 만약에 세계에서 가장 싼 돈, 일본 돈이 사라진다. 비싼 돈이 된다. 라면 많이 바뀌는 거죠. 이제. 네. 그러면은 예전까지는 예금을 해도 일본 사람들은 이자가 없었는데 이제는 이자가 많이 생겨. 그럼 자기 나라 돈에 이제 예금하고 투자를 하고 자기 나라 채권을 사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엔캐리 청산이라는 명목으로 이제 일본으로 돈이 회귀가 되는 거죠. 근데 바깥으로 나가 있는 돈이 무척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도 이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좀 주목해서 볼 것 같은데 일단 아까 금리가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금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일본 엔화 금리가 앞으로 상승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금 일본의 인플레이션도 많이 지금 높아진 상황이고요. 어느 정도 수준이죠? 지금 1.5%를 지금 내려가긴 했지만 네. 1월 말 현재 이제 동경 물가 기준 1.5%로 2월 말 기준 네. 지금 1월 말 기준 내려간 상태인데 이것은 이제 그 작년 말 2%에서 한 0.5% 포인트 예. 내려온 상황이에요. 어느 정도 좀 내려오긴 했죠. 네. 그렇지만 작년까지 일본 그 물가는 2% 위를 계속 맴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 그런 것들은 계속 쌓인 거 아닙니까 물가가. 네. 그렇기 때문에 높은 물가 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 많이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같은 물가를 갖다가 잡을 수밖에 없고요. 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아까 말씀해 주신 엔화 약세 문제입니다. 네. 지금 156엔까지 떨어졌다 하더라도 157엔에서 조금 소폭 내려왔지만 네. 언제 다시 160엔을 위협할 수 있을지 달러의 모르거든요. 환율이.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잡기 위해서는 일본은행 BOJ의 금리 인상이 아마 상반기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죠. 네. 아직까지 금리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잖아요. BOJ 이제 기준금리가 작년 12월 달에 0.75%로 인상이 됐어요. 네. 0.25%포인트 인상돼서 기존에 0.5%였는데 0.75%로 올라봤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1%가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기초적으로 너무 지난 수십 년간 20년간 넘게 했던 거하고 완전 다른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네.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네. 일본의 금리는 마이너스 0.1%였어요. 네. 근데 이게 0.75%포인트까지 75%까지 올랐고요. 올해 최소 한 번, 많으면 두 번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1이 넘는군요. 예, 그러면 연말까지 두 번 인상했다고 가정했을 때 1.25%잖아요. 네. 내년 초에 한 번 정도 더 올린다고 보면 일본의 기준금리는 빠른 시일 내 1.5%까지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네. 이거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일본 10년물, 예. 10년물 일본 국채 이것이 일본 국채의 이제 벤치마크로 여겨져요. 지표물. 네. 이것이 한 2.2% 정도, 2.3% 사이에서 거래가 지금 되고 있는데 네.
그럼 지금보다 한 0.75% 포인트 정도 기준금리가 오른다. 네. 내년 초까지. 네. 두 배로 오른 거잖아요. 지금이 0.75에서 1.5%까지 까지 오른다면 오른다. 생각하면 0.75%를 절대값을 더해 보면 네. 10년물 JGB에 네. 2.3%가 3%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가 3%가 되면 일본의 금융기관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할 만한 그런 금융상품이 됩니다. 그러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야흐로 일본의 해외 자금, 그러니까 엔캐리 자금이라고 하죠. 이 엔캐리 자금이 회귀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시장에 그러한 금리를 만들어주는 효과를 일으키게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초부터 시작해서는 엔캐리 청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고요. 네, 지금 당장은 아니죠. 네. 그런데요, 불과 2주일 전인가요? 미국과 일본의 외환 당국의 정책 공조 가능성만으로도 이제 엔화가 단기간에 강세를 보였지 않습니까? 24일이었나 그때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투자은행 등 시장 참가자들을 상대로 레이트 체크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굉장히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했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것은 시장만 아는 줄 알았더니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네요. 이게 정확히는 1월 23일이었습니다. 23일이었나요? 예, 네, 그날이 네. 이제 금요일이었어요. 네. 근데 어떠한 루머가 돌았냐 하면 이제 시장에서 이제 뉴욕 연준이 네. 각 주요 은행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제 거래하는 딜링룸이죠. 딜링룸에 전화를 해서 중앙은행이 전화를 하면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놀라겠습니까? 갑자기 전화해서 네. 엔화, 달러 엔 환율을 얼마에 지금 거래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각 주요 은행마다. 네. 그러니까 서로 은행들은 이제 전화 왔니? 너네도 전화 왔어?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다 전화 왔더라. 이것은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시장에서는 달러 엔 환율이 너무 높게 올라가니까 엔화 네. 가치가 너무 빨리 떨어지니까 네. 미국과 일본이 서로 연계해서 공조해서 달러 엔 환율을 떨어뜨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어떻게 의심한 거예요. 그래서 말어라고 합의가 실제 가동됐었다 이런 추측도 있었잖아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실제로 이렇게 물어본 거는 있었다고 해요. 네. 그런 행위 자체를 레이트 체크라고 하나요? 네, 이게 달러 엔 환율 레이트 체크라 환율을 이제 레이트라고 합니다. 레이트, 예. FX 레이트라고 하죠. 네. 환율 FX. 수준을 확인하는 맞습니다. 레이트 체크를 했다. 그래서 그게 알려지면서 시장이 반응을 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오전에 한 157엔을 넘어섰어요. 그때 네, 당시 네. 제 기억이 157.56 정도 됐었는데 네. 이제 미국 시간으로 이제 오후에 이제 155엔대까지 떨어졌으니까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2엔이나 이렇게 확 떨어지는 게 뭐 한 4주간 거의 처음이었습니다. 그래. 어쨌든 미국에서는 이제 부인하고 있고요. 네. 그냥 해프닝으로 좀 지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글쎄요, 카타야마 그 일본 재무상이 예. 어제도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뭐냐면은 엔화 환율이 다시 급등할 것 같으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에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베센트 장관과 긴밀하게 맞아요.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기후에 불과하다 이렇게 넘기기에는 너무나 조금, 뭔가 여지를 남겨두고 얘기를 한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아주 밀접하게 연락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그래요.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이 일본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미국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엔저 상황이 오래가는 거를 용인하지 않을 것도 같고 어느 수준을 좋아하는지 그걸 조금 더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는 건 그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지지난해 잠깐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이렇게 해제가 됐었죠. 그것은 뭐냐면 너네들이 잘하고 있다 이거거든요. 그때는 이제 뭐냐면 이제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강달러로 인해서 우리나라 달러 원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네. 그만큼 미국에 들어오는 물가가 낮아져서 수입 물가가 네. 어떻게 보면은 물가 상승을 갖다가 방어하는데 제어하는데 도움이 됐기 때문에 미국이 그렇게 해제해 준 거야. 해제해 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때 일본도 그렇고 다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요? 이제 환율 어떻게 보면 관찰 대상국은요 예전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뭐 일본, 대만이라든가 아니면 독일이라든가 멕시코라든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미국에 수출 많이 하는 나라 있잖아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게 정도의 문제라서 관찰을 네.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환율 보고서를 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시기마다 조금씩 이제 차이가 나는데 환율 보고서에 이 나라들과 봤을 때 물가를 감안한 네. 어떻게 보면 환율을 갖다가 다 보고서를 내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진정으로 어떻게 보면 환율을 조작했는가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그 소비세 감세 얘기도 나오고 하던데요. 그 다카이치 총리가 그 추진하려는 정책으로는 지금 어떤 게 알려져 있죠? 뭐 정책은 사실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나이노믹스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이제 첫 번째는 감세 정책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가장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기업 투자를 유인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대형 설비 투자에 대한 공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세 공제예요. 감세. 두 번째로는 이제 즉시 상각을 허용하려고 하죠. 이제 네. 그래서 기계 설비를 갖다가 들으면 상각을 확 해줘 버리면 그만큼 세금을 덜 내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기업의 현금을 개선해서 이제 재투자를 유도하고 네. 두 번째는요, 이제 장기적 투자를 유도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아베노믹스랑 조금 다른 건데요. 네. 확대 재정 정책을 통해서 단기 부양이 아닌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수년도 이제 예산제도 아니면 국가 전력 프로젝트 민관 합동, 그다음에 리스크를 갖다가 이제 민간의 투자 불확실성을 정부가 떠안는 이런 게 있고요. 세 번째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제 일본뿐만이 아니라 이제 한국이나 미국도 지금 다 정부들이 이제 추진하는 미래 전략 산업에 집중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이제 17대 전략 분야로 AI, 뭐 바이오, 양자 컴퓨터 이런 것들을 이제 집어넣어서 이제 일본이 강국으로 다시 재설계되겠다, 다시 부상하겠다는 그런 정책을 이번에 이제 일본의 유권자들이 투표로서 이제 보여준 거죠. 네. 재정은 확대하는 거죠, 당연히. 그럼요. 네. 돈을 많이 써야 되고요. 지금 네. 일본의 1년 예산은요, 122조 엔으로요. 역대 최고치입니다. 네. 그래요. 1,120조 엔. 우리나라 돈으로 120조 가량 되는 거죠. 네. 110조에서 120조. 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 그 원화가 엔화하고 이렇게 좀 동저화 현상을 계속 이어져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원화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일본의 움직임이 우리한테 영향을 어떻게 미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글쎄요. 얼마 전에 일본 동경의 집값이 22% 올랐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나라의 물가에도 향후에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아서 다행히 지금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이 이제 부동산으로 가는 자금들이 이제 주식으로 많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방향선에서 가는 쪽이라 다행스럽게 그래도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일본의 그 어떻게 보면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물가 상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 영향을 어느 정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네. 게다가 이제 하반기에 미국의 금리 인하가 만약에 또 된다면 뭐 새로운 경기 부양, 연준위원장이 취임하고,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일본이나 미국이나 돈이 어떻게 보면 더 풀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네. 대해서 우리나라가 조금 잘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일본과 한국의 주시장이 많이 오르고 있지만 미국의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네. 미국의 주식 시장이 빠지면서 네. 특히나 그 서학김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미국 투자자들은 환율과 주식 두 군데서 다 이제 로스가 날 수 있는, 손해가 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도 좀 유의해서 시기를 잘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변정규 다이와증권 FICC 본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4시 39분입니다. 한 주간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주요 이슈와 일정 살펴보고 현명한 투자 전략 짚어보겠습니다. 주간 증시 동향 LS증권 리테일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 미국 증시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지난 한 주간 미국 증시는 좀 부진했습니다. S&P 500이 마이너스 0.24% 빠졌고요. 나스닥은 좀 더 안 좋아서 마이너스 1.92% 빠졌는데, 근데 반면에 그 가치주가 좀 많죠. 다우지수는 2.1% 오히려 올라가지고 네. 사상 처음으로 5만 포인트를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우가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지만 기술주들이 좀 많이 흔들렸습니다. 엔비디아도 한 마이너스 1%,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너스 6%, 아마존이 마이너스 12% 이렇게 좀 빠졌고, 최근에 또 이게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좀 AI 때문에 네. 좀 공포가 좀 확산되고 있는데, 뭐 대표적인 회사죠, 세일즈포스 같은 기업들이 네. 마이너스 11% 한 주 동안 좀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근데 거기다가 또 빅테크들이 요즘에 워낙 투자를 좀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작년보다도 투자 금액이 한 60% 이상 증가할 걸로 지금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게 현금으로 감당이 가능하냐 이런 좀 의문도 좀 많이 제기가 되고 있다 보니까 네. 실적이 좋아도 일단 빅테크도 그냥 팔아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좀 지난주에 많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조금 흔들렸고, 그리고 비트코인도 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7만 달러 이제 붕괴됐었는데 네. 6만 3천 달러까지 갔다가 그래도 다행히 이제 금요일 날 좀 급반등해서 7만 달러는 좀 회복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조금 전에 그 세일스포스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이제 사스포칼립스 네, 공포라고 맞습니다. 얘기하잖아요. 사스에다가 아포칼립스 정말 네. 이제 합해가지고 사스포칼립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AI가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 악몽이 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 폭락했는데 앞으로 투자자들은 여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일 수밖에 없는 네. 게, 예전 이제 작년만 해도 AI가 이런 기업들을 오히려 도와줘서 더 많은 매출을 일으키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1월 달에 이제 엔트로픽이라는 기업이 클로드 코어이라는 플러그인을 발표했는데, 네, 이게 네. 뭐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이제 PC에 설치하시면 돼요. PC에 설치하게 되면 AI 에이전트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법률 자문부터 영업 마케팅 이런 것들을 사실 지금 기업들이 그 사스가 그거죠. 내가 일정하게 구독료를 내면 그 네. 기업의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와서 네. 회사에 깔아가지고 그거를 쓰는 거죠. 어도비 같은 네, 것도 맞습니다. 그렇고요. 네. 근데 이거를 그냥 이제 AI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당장 할 수는 없어요. 사실 좀 기업들의 데이터도 많고 하니까. 네. 근데 뭐 미래를 보면 진짜 기업들 입장에서는 구독료 안 내도 되고, 이게 있으면 구독료를 싸게 해도 되거든요. 그럼 이 기업들은 이제 좀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이제 주가들이 뭐 급락했고, 또 최근 1년 동안 이걸 모아놓은 이제 ETF가 있거든요. 네, IGV라고 네, 네. 마이너스 20%나 이제 1년 동안 네. 이제 급락을 했는데, 그 1년도 최근에 빠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 그래서 이게 지금 AI 에이전트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는데, 연초 대비 급락한 거죠 지금. 지금 1년 동안 급락했는데 그 대부분이 또 연초에 올해, 많이 네. 좀 빠진 거죠. 예. 젠슨항은 그 얘기를 했어요. AI가 소프트웨어 대체한다는 건 좀 비논리적이다. 그러면서 이건 좀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마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골드만삭스에서는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 회사들이 없어지는 건 아닌데, 이들이 갖고 있는 수익을 이 오픈 AI나 이 엔트로픽이나 구글 같은 제미나이 하는 그 AI 에이전트 하는 그런 회사들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을 뺏겨버리는 거죠. 네. 그러면 PER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네. 미래가 좀 약간 좀 부담스럽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돈 잘 벌더라도 주식 투자 제일 중요한 게 미래 가치거든요. 거기에 대한 뭔가 이 기업들이 이걸 좀 보여줘야 돼요. 우리는 상관 팔란티어는 AI로 돈 많이 벌잖아요. 네. 근데 이 기업들은 지금 직면에 있어요, 경쟁에. 이거를 딛고 일어서는 걸 보여줄 때까지는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이런 소프트웨어 쪽은 좀 경쟁이 있는 쪽은 조금 일단은 아직은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 빅테크 4인방이 올해 950조 원 이상의 자본 지출을 할 것이다. 네. 이런 전망이 나온 거잖아요. 네. 근데 지난해보다 이게 그 60% 이상 증가한 수준인가 이 정도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년 지금 24년, 25년, 26년 50%, 지금 60%. 보통 이 정도로 투자를 많이 하면 투자 증가율이잖아요.
그러면 좀 이제 보통은 너무 커지니까 금액이 이제 점점 투자율이 줄어드는 게 정상인데 더 늘어납니다 지금. 네. 그래서 구글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2배나 증가시켜 버렸어요. 아, 네. 무려 260조 원을 올해 투자하겠다. 네, 네. 한 기업이요. 네. 대부분 어디에 투자하냐면 이제 데이터 센터, 네. AI 네. 여기에 투자하는 거. 아마존도 294조, 뭐 다 마찬가지. 메타, 뭐 메타. 마이크로소프트까지. 그래서 이거를 미국의 그 옛날에 철도 깔 때 철도 혁명과 비교하는데 그때 GDP의 한 2% 가까이. 철도망 건설할 때요? 그거 네. 언제적 얘긴데요? 그게 이제 미국의 GDP의 한 2% 투자하는. 아하, 그러니까 그 금액을 당시. 보시면. 네. 근데 이제 지금 GDP가 훨씬 크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 빅테크 4인방이 투자하는 게요. 미국 GDP의 2.1%나 된대요. 그러니까 네.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예. 이 4개 기업이 이 국가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좀 시장에서는 이거 걱정하는 거죠. 너무 투자 많이 한다. 주주들은 뭐가 좀 이제 그 좀 고민이냐면 이렇게 투자를 하면 번 돈에서 이 투자금 뺀 걸 잉여 현금흐름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거기서 배당 줘요. 네. 자사주 소각하고. 네. 근데 그거 이제 줄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만약 아. 이렇게 되면. 그래서 구글 같은 기업이야 돈을 많이 버니까 상관없는데 지금 아마존이나 메타 같은 기업들도 지금 현금 흐름은 좋은데 너무 투자 많이 하면 현금 흐름이 감소하고 그러면 주주와는 힘들 거고 이러면 또 주가에도 안 좋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지금 판단은 어려운 게 이들이 이 돈 가지고 데이터 센터 지어서 돈을 더 많이 벌면 네. 잉여 현금으로 또 늘어날 수도 있어요. 지난해도 이런 이슈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는 돈을 더 벌어요. 네. 근데 이제 너무 투자를 많이 하니까 이거 너무 좀 이제 앞서가는 거 아니냐 투자금이. 네. 근데 이 CEO들이 생각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여기서 경쟁에서 밀리면 안 되거든요. 일단 투자를 해야 되니까 하는데 승부는 내년에 좀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년하고 내후년에 데이터 센터들이 많이 지어지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수익이 나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딱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은 일단 우려를 굉장히 크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젠슨항 CEO가 AI 투자는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그 CNBC와의 인터뷰에서 얘기한 건가요? 네, 그래서 금요일 날 미국 얘기를 나스닥이 하거군요. 이제 네. 급등해 버렸어요. 그래요. 사실 젠슨항이 살렸어요. 그러니까 과도한 사실. AI 지출 부담 일축해 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거 금강 캐기 위한 채굴 작업 같은 거다. 그렇게 투자해야 된다. AI를 그렇게 좀 보고 있고 투자를 안 하면 안 된다 이 얘기고요. 근데 과거에는 소프트웨어 있죠. 엑셀 같은 거를 지금 많이들 쓰시잖아요. 네. 우리가 쓰죠. 근데 이제는 AI 에이전트는 내가 명령을 하면 에이전트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엑셀을 자기가 프로그램에 해가지고 결과물을 이제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기업들한테 사실 공포죠 이게. 공포일 수밖에 없는데 근데 AI 에이전트 기업들은 또 그만큼의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운 시장이 사실 열리는 거예요. 시장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쪽의 파이를 이쪽이 가져가 버리는데 여기 파이가 더 커져 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 전체적으로는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했어요.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가 2008년도에 네. 그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름이 AWS잖아요. 네. 네. 이때는 적자일 때인데 네. 당시에 대규모 투자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시장이 막 비난했거든요. 이거 돈 되겠냐. 근데 과감하게 그때 지출을 해서 지금 연간 300억 달러, 우리 한국 돈으로는 이제 40조가 넘죠. 네. 그 이익을 지금 내는 이익 창출 기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과잉 투자할 때는 해야 된다라는 좀 그런 걸 좀 찬성하는 얘기를 했고 자기의 순자산이든 본인의 펀드의 순자산이든 저는 AI에 레버리지를 걸고 싶다. 그러니까 뭐냐 AI에 많은 걸 노출하겠다. 예, 자기 재산도 네. 그런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뭐 AI에 좀 집중적인 투자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미래는 우리가 좀 봐야 되겠지만 네. 최근에 불거졌던 그 우려를 좀 완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광도 그냥 금광이 아니라 역사상 가장 큰 네, 맞습니다. 금광이란 표현을 했습니다. 네. 자, 우리 국내 증시 오늘 움직임 좀 더 살펴볼까요? 오늘은 이제 미국 증시가 좀 급등하는 모습이 좀 나오면서 국내 증시도 이제 동반해가지고 급등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5,298에 끝나서 한 4.1% 이제 폭등을 했고요. 네. 코스닥은 1,127포인트에 끝나서 4.33% 일단 급등세로 잘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중간은 없고요. 그냥 오르면 한 3, 4% 오르고 빠지면 3, 4% 빠지니까 굉장히 좀 이제 대응하기는 되게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 사실 결론적으로는 이 젠슨항의 발언이 미국 네. 증시를 올렸고 국내 증시도 이제 같이 올려버리는 그런 효과를 좀 발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오늘 오후에 갑자기 코스닥이 좀 급등했어요. 그 네. 이유가
아마 정부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 연기금이 지금 코스닥 비중을 올해 이제 계획에 의하면 이제 5% 정도 올리겠다는 게 처음 계획 아닌데 요걸 11%까지 좀 올리는 확대해서, 쪽으로 가는 네. 것 같아요. 네. 코스피가 14%거든요. 코스피를 14에서 11로 낮추고 코스닥을 5에서 11로 11로 같이 맞춰버리는 건데 그럼 코스닥에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갈 수 있겠죠. 음. 그래서 아마 일부 또 자산운용사는 코스닥 이제 아마 액티브 ETF 같은 걸 좀 출시 준비하고 있나 봐요. 그럼 수급이 들어오겠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좀 코스닥이 5에 좀 더 급등했다.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초고액 자산가들이 그 국내 증시에 몰리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만 1조 원을 순매수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맞습니다. 본격적인 머니 무브가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봐도 될까요? 물론 조금 더 봐야 되지만 일단 시작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증권에서 이제 30억 이상 초고액 자산가들을 일단 이제 한번 조사를 30억. 해봤는데 네. 1월 한 달간 제일 많이 산 거는 이제 삼성은 이제 6,200억, 네. 하이닉스가 4,300억, 뭐 현대차가 3,400억 정도 이렇게 고르게 샀는데 네. 뭐 그것뿐만 아니라 또 최근에 ETF도 좀 많이 사나 봐요. 특히 코스닥. 음. 코스닥 왜냐면 정부가 코스닥 3천 보내겠다 목표로 좀 잡다 보니까 그런 좀 순매수도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이 초고액 자산가만의 일이 아니라 지금 개인 투자분들이 지금 국내 주식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고 네. 고객 예탁금이 지금 이제 110조 원까지 지금 늘어났거든요. 굉장히 급격하게 늘고 있고 은행의 대기 자금이 많이 감소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해 말 12월 말 대비해서 1월 말 은행의 그 요구불 예금, 그러니까 네. 여러분이 즉시 그냥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그 예금이 22조가 이제 사라진 거예요. 네. 네. 근데 제가 그 같은 기간 예탁금을 받거든요. 고객 예탁금. 예. 고객 예탁금 19조가 늘었어요. 네, 그렇게 보면 이게 다는 아니다 하더라도 일부 그 은행에 있던 돈들이 네. 지금 주식시장으로 좀 이동하고 있고 그래서 이 머니무브 현상이 좀 단기 현상이기보다는 좀 구조적으로 이런 이제 예금에 좀 묶여있던 자금들도 네. 조금씩 이제 주식 쪽으로 워낙 지금 또 정부 정책도 부동산보다는 주식 쪽으로 좀 이렇게 투자를 좀 유도하는 정책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이쪽으로 좀 계속 이동은 좀 이어지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이제 빗썸에서 현금 비트코인 문제 생겼지 않습니까? 네네. 네, 이거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근데 사실 이 사고가 있어서는 안 되는 사고인데 뭐 물론 이제 실수를 했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1인당 2,000원 줘야 될 거를 비트코인 2,000개를 줘버렸으니 294명에게 60조가 지급된 거죠. 근데 그 중에 이제 99.7%는 거래 전에 회수했는데 1,786개가 매도가 돼가지고 네. 결국 한 이제 1,800억 정도의 손실은 난 거죠. 예, 그건 이제 매도 처리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큰 좀 문제가 됐었고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도 한때 급락하고 이랬었는데 어쨌든 이제 이 빗썸 같은 경우는 5만 개 갖고 있는데 이제 다들 이제 이상하게 생각한 건 62만 개가 어떻게 어디서 나가요? 나왔어? 예. 네. 근데 보통 이런 빗썸이나 이런 이제 업체들이요 콜드 월렛이라고 이제 네. 오프라인에 지갑이 또 있어요. 네, 뭐 네. USB 같은데 예. 네, 거기다가 보관하는데 그걸 돈을 이제 이 비트코인 뺄 때는 먼저 디지털로 그냥 미리 빼놓죠. 숫자만 먼저 찍어놓고 나중에 빼는데 62만 개가 찍혀도 그냥 찍혀버리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5만 개면 5만 개 이상 안 찍게 네, 막아놔야 되는데 되는데. 그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한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이게 왜 기억나냐면 2018년도에 저도 놀랬던 게 삼성증권 유령 주식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네. 그때 삼성증권 한 주에 배당금 1,000원 줘야 되는데 네. 한 주에 1,000주를 준 거예요. 그 112조 원이 직원들한테 지급이 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직원 중에 일부는 받자마자 던져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거의 하한가 갔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네. 뭐 그것도 잘못 지급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한. 그때는 어떻게 처리됐어요? 그때 뭐 법적 처리도 됐던 것 같고, 아무튼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예, 그래서 큰 혼란이었는데 그리고 이 시스템을 다시 정비했던 거는 같은데 네. 이런 일이 또 발생하니까 네. 어쨌든 이런 거는 좀 각별히 또 다시는 없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번 주에 주목해 볼 만한 증시 일정, 네, 주요 일정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뭐 일단 그 내일 같은 경우 미국의 12월 소매 판매가 이제 발표되고 네. 그리고 내일 모레죠. 수요일은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이게 마이너스인데 좀 플러스 되는 게 좋거든요. 좀 네. 지켜보시고 고용 보고서 나오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은 제일 중요합니다. 미국의 네, 이런 소비자 물가. 물가지수. 요게 좀 안정돼야 증시에 좀 도움이 되니까 이 부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러스증권 리테일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